자, 이제 15번인가요? 네, 탄력성 문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성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1번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했죠. 자, 이러면은 완만할수록 이란 뜻이죠. 자, 완만할수록.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양과 가격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양은 좌우로 변하는 거죠.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수요 곡선을 두 가지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완만할수록 이렇게 돼요.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그랬잖아요. 공급이 증가할 때, 자, 양이 나오느냐 가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이 나오면은 양은 완만할수록 양은 더 많이 변하죠. 양이 더 많이 변하잖아요. 맞죠? 가격은 적게 변하죠. 지금 양이 나와요, 가격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고 있죠. 가격은 이렇게 되잖아요.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덜 하락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덜. 맞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벌써 탄력적일수록이다 또는 비탄력적일수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얘기가 양 아니면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죠.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하고 양은 더 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가격이 더 하락한다. 틀렸죠? 가격이 덜 하락한다. 완만할수록 가격은 덜 변한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네,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자,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같은 방향이면은 이건 뭐예요? 대체제잖아요. 대체제. 아까 앞에서 했잖아, 앞 시간에. 대체제 가격이 올라갈 때 당해자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은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고. 다음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수직이면은 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격의 변화가 없다 해서 틀렸죠. 다음에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면 그 재화는 정상제이다.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이면은 정상제 맞죠?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수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비탄력적인 경우죠. 비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한가운데가 단위 탄력적인 거고요. 여기가 높을수록 이제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적인, 여기는 비탄력 구간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 1번 같은 지문 조심하세요. 1번 지문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요.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은 더 완만할수록, 가파를수록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양 아니면 가격이 나올 거다.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를수록 했는데 양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양은 덜 변하는 거죠. 좌우로 변하는 게 양이니까. 맞나요? 비탄력적일수록 했는데 뒤에 가격이 나와요. 그럼 가격은 더 변하는 거죠. 더 상승하든가 더 하락하든가. 됐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요. 다음에 16번. 주거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대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되는 건데, 1번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또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대체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급에서는 2번, 3번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공급에서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도 함께 조심해야 되고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는 비탄력적이니까 상승할수록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 어려우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죠.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상품의 대체 가능성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게요, 주거용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체할 만한 게 많죠. 굉장히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용 부동산보다도 이게 많이 세분되어 있는 만큼 대체할 만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탄력성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탄력성이 상공용 부동산 탄력성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맞고요. 그다음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17번은 탄력성 계산인데 기본적으로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입니다. 이 소리는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또 아파트 가격에 대한 뭐의 탄력성? 어떤 재화의 교차 탄력성?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변하는데 빌라 수요량이 변한다고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빌라 수요량 변화율이 0.8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수량이 0.8배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수량은 빌라 수량이죠. 빌라 수량이 0.8배 변하고 여기는 아파트 수요량이 0.4배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변했어요? 아파트 가격은 5%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 변한 것에 0.4배니까 이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죠. 이 0.8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되는 5%. 이러면은 4%가 되겠죠.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위인지 아래인지를 봐야 되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5%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잖아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5% 올라가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죠, 이거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수요량은 증가하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다른 조건이 같다 했잖아요. 다른 조건은 일정한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의 메리트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빌라 수요량이 4% 증가 이렇게. 이게 그래서 대체제 아니에요. 당일 재화의 경우는 수요 법칙 때문에 항상 반대고, 대체제에서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은 2% 감소하고 빌라 수요량은 4% 증가하고. 됐죠? 그렇게 하면 돼요.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이제 다른 형태의 계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었었단 말이에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주고, 또 뭐 소득 탄력성도 주고, 같이 주고요. 소득 탄력성 같이 주고, 아파트 가격은 얼마 변하고 소득은 얼마 변했을 때 전체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까? 이런 식으로. 그때는 같은 아파트 수요량을 물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와 빌라 각각을 다른 걸 물은 거고요. 다음에 18번은 자, 이게 이제 몇 개인가 문제잖아요. 몇 개인가 문제는 이거는 일단은 패스하는 게 뭐 상책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면은 일단은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있는 시장이 없는 시장이에요. 현실에 없는 시장이죠.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제껴야 돼요. 그러면은 최대 4가지죠. 1, 2, 3, 4 중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더라도. 근데 지역 시장성은 지역 시장. 부동산 시장 특성 맞죠? 제가 지난주 마무리 특강할 때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과장국수 비비자 했어요. 비비비자. 그리고 밴드에 누가 올려서 자고가 정량 그랬죠? 자고가 정량.
자원 배분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이거 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교환 기능이라 그랬죠. 이게 위에 게 더 중요하죠. 밑에 거보다. 아무튼 자 이렇게 했는데 지역 시장성은 과장 국수할 때 국지성이죠. 국지성. 부분 시장이잖아요. 국지라는 게 부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맞고요. 수급 조절 곤란 있잖아요. 국수할 때. 그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BBB 있잖아요. 거래 정보 비공개성, BBB 있잖아요. 네 가지죠. 네 가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해당하는 네 가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9번은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물리적 주택 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하는 이론이란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좀 어렵죠.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패스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2번에 주택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유량 개념을, 장기 공급 곡선은 저량 개념을 의미한다. 맞나요? 요거 틀렸죠? 이게요. 단기 공급 곡선이 저량이고요. 장기 공급 곡선이 유량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원래 저량하면은 어떤 개념이에요? 일정 시점이죠. 유량하면은 일정 기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단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유량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에요? 단기는 짧은 기간이란 뜻이잖아요.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 유량이지, 유량. 유량이죠. 이 원래의 의미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현재 1,400만 채 주택이 있어요. 현재 1,400만 채 주택이 있다. 이거 저량 개념, 유량 개념이에요. 이건 저량이죠. 현재 이렇게 하니까 저량이죠. 근데 지금 이 1,400만 채는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다 합쳐서 1,400만 채란 말이에요. 예? 전 전국에 있는 현재. 근데 이게 앞으로 1년간 앞으로가 아니고 1년 보통 우리나라 1년간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한 40만 채 돼요. 1년간. 연간. 이거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연간 했잖아요. 유량이죠. 1년에 40만 채 정도가 공급이 돼요. 전국에. 근데 이거를 한 달로 바꿔보세요. 월간 얼마 정도 증가할까요? 한 3만 3천 이렇게 돼요. 3.3만 한 달에. 그것도 전국에. 전국에 골고루 공급되는 양이 한 달에 3만 3천 채예요. 자, 그러면 지역별로는 이동을 시킬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지역별로 공급 물량 증가하는 거는 얼마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세가 부족하다 그래요.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전세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정책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착곡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 없겠죠. 이 단기간은 분명히 단기 한 달, 1개월, 한개월, 1개월 이런 단기간이라고 하는 건 개념상은 유량이거든요. 개념상은 유량인데 한 달 동안 증가하는 그 신규 주택의 양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는, 짧은 기간 내에는 그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양으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기존에 있는 양이 무슨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는 개념상으로는 유량이지만 분석으로는 무슨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저량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양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저량을 의미하고요. 장기 공급 곡선은 유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 2번이. 그래서 요거는 그 5번 지문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5번 지문이.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유량이지만 분석은 그냥 있는 그 양으로 그냥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량을 공급 증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 2번은 틀린 말이고요. 2번, 5번은 사실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2번, 5번 중에 하나 정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이거는 어렵지 않죠.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과 지역소에 의존하고 적정가격 도출이 용이하지 않고요. 다음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나 자, 1번과 4번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1번, 4번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1400만 채 여기 있고요. 1400만 채. 이 1400만 채에는 20평짜리도 한 채, 100평짜리도 한 채, 다 한 채요. 그렇게 다 한 게 1400만 채요. 근데 100평짜리 한 채와 20평짜리 한 채가 이걸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 물리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야,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하는 집 월세가 250만 원이다. 월 250만 원. 20평짜리 월세가 30만 원이다. 월 3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걸 그냥 두 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자, 만 원을 한 단위로 볼게요. 만 원을 한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250개 수요하는 거고요. 2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30개 수요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여러분도 한 채 살고 저도 한 채죠. 집에 사는 건 똑같은 한 채지만 서비스 수요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그럼 누구는 돈이 많아서 서비스를 좀 더 수요를 많이 하고 누구는 돈이 적어서 수요를 적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더 할 수가 있죠. 총 몇 개? 총 몇 개? 280개 이렇게 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하면은 두 채 하면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똑같은 한 채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러면은 시장에 전체 280개를 수요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 서비스를 250개, 주택 서비스를 30개 이렇게. 이러면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주택이요? 물리적으로 이질적 주택이죠. 이질적 주택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동질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난이도는 높고요.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난이도 높은 건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도 낮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다정동진 이렇게 해서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완전 정보예요. 모든 수요자 공급자가 다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질성, 이게 뭐예요? 이게 상품의 동질, 요놈 때문에 요놈. 상품의 요놈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수요 곡선 앞에 몇 번인가요?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를 합한 거죠. 개별 수요 곡선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장 수요가 나온다 그랬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 더해서 여기 전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더해서. 맞나요? 이럴 때 A라는 사람이 수요하려고 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게 다르면은 그냥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면 그냥 못 더한다고. 이러면은 그냥 못 더한다고. 한 채 이렇게 더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더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으로 바꾸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장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그리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장 없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래서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 못해요. 자, 우리 보세요. 아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막 그림 그렸죠? 정말로 공급이 증가가 이렇게 바로바로 될까요? 정말로 수요가 바로바로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로바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19번의 1번은 물리적 주택 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이걸로 이 말이에요. 이걸로 분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말이에요.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4번 지문도 이제 함께 설명이 됐어요. 이제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나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문은 좀 난이도가 요 한번 출제는 됐는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게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를 안 틀리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20번은 다음은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한다. 맞죠? 이거는 이제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보가 즉각 같이 반영되면 이제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시장의 효율성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 보통은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약성, 준강성까지만 존재하고요.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이게 바로 약성 효율적 시장 맞죠? 그다음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하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다음에 5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거는 틀렸는데요. 이 시장을 패배시킨다. 이거는 이제 시장하고 투자자가 싸우는 거죠. 시장은 상대해야 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투자자가 될 수 있죠. 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초과이윤이죠.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장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예요. 시장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게 뭐를 뜻하는 거라고요? 시장이 진 거를 의미해요. 시장이 그 정보를 모르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사실이 시장을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이 없다. 이 소리는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강성효율적. 그런 강성효율적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뭐하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2번 지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 이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이고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완전 경쟁 시장이 다 정동진했죠. 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2번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2번 지문은 2번 지문은 투기가 성립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단지 그냥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또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게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랬죠. 그럼 시장이 뭔가가 비효율적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 보세요. 여기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면은 뭐를 얻을 수도 있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시장을 패배시키는 듯해 보이죠. 초과이윤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초과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획득하려면은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돈 더 벌었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비효율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정보 비용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그만큼 지출을 한 거예요. 이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죠. 그러면 시장이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초과이윤이 있어 보여도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이 그만큼 지출된다면 그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할당 효율적이라면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애를 써야만 그만큼을 가져가요.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러면은 투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애 쓴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투기라는 건 보통 어떤 거예요? 기동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로 노력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애쓴 만큼 가져간다면은 투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애쓴 만큼밖에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기가 성립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결론.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고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3번은 현재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 현실 시장으로서 불안전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현실의 시장으로서 이건 불안전 시장이죠. 불안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전 시장도 이 말이야. 불안전 시장도 뭐가 될 수도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완전 경쟁 시장 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미 모든 조건이 이렇게 다 달성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죠. 정보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이미 모두 공개돼 있고 다 공유하고 있어요.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윤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뭐가 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이미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되어 있는 거예요. 강성 효율적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불안전 시장이나 저런 약성 중강성 이런 시장은 정보 비용이 발생하고 그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을 때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고 안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게 틀렸다고요. 설령 독점 시장이라 할지라도 그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면은 그러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는 돈을 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효율성이 할당적 효율성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22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주거용이냐 상공업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그렇죠. 주식 경기가 일반 경기에 선행하고 일반 경기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 진폭이 큰 걸 말하는 거죠. 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은 경향이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는 다 일정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5번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게 틀렸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5번 틀렸습니다. 그럼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23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 옳은 편이죠. 이게 이제 경기 측정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건축량은 공급 지표라고 그래요. 건축량은 공급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라고 합니다. 건축량은 공급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라고 그래요. 보조 지표.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가격 변동만 놓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다 그러죠. 반드시 실물 생산과 소비를 봐야 돼요. 거래량, 건축량, 거래량을 반드시 함께 봐야 된다고요. 다음에 얘네들은 모두 다 동행지표에 해당해요. 동행지표. 지금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얘네들이 모두 다 동행지표예요. 선행지표도 있죠. 예를 들어 허가량 하는 거죠. 허가량. 또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은 선행지표고요. 완공량 하는 거는 후행지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나오네요. 2번. 2번이 건축 허가량이나 택지 분양 실적 등 방금 선행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됐나요? 다음에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순환적 변동 요인에 속한다. 맞나요? 틀렸죠. 요거는 무슨 변동? 무작위 변동. 이 정부 정책에 따른 변동은 무작위 변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계절 변동이고요. 다음에 5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가 일반 경기 순환 주기보다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대체로는 부동산 경기 순환이 더 길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자, 이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요. 일반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에도 순환 변동이 있고요. 계절 변동이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 변동이 있고요. 장기 변동이 있고요. 일반 경기에도 순환 변동이 있고요. 계절 변동이 있고요. 무작위 변동이 있고요. 장기 변동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 순환 변동을 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순환 주기가 더 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죠. 짧을 단자가 이거 맞죠? 맞아요. 뭐 아니라 해도 약속했잖아요. 지난번에. 왜 자꾸 생각이 안 날까 모르겠어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점점 지우고 싶어. 단이에요. 단.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이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보다 주기가 더 짧아요. 이게 이제 중요도는 낮은데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거의 100년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의 경기 침체 있죠. 이게 192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그 이후로 가장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8, 90년대죠 지금. 그래서 이 순환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주기가 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기 변동으로 가면 이게 역전이 돼요. 이거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있죠. 한 60년에서 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오히려 짧거든요. 장기 변동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거든요. 우린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얘가 주된 관심이에요. 순환 변동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질문을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변동이다, 무슨 변동이다. 그래서 이 뜻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다음에 그 24번인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을 4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맞나요? 이게 경제 현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 역사가 한 몇백 년 되죠. 자본주의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 몇백 년 동안 계속 성장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침체를 거듭하죠.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정점과 정점에서 저점 이 시간을 나타내면은 이게 더 길고 이게 더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이 당연하죠. 후퇴가 장기화되면 이제 하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다음에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파는 사람이죠. 올라가는 시기에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조금 자꾸 늦추려고 하겠죠. 조금씩. 그리고 매수자는 당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 상향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과거 사례 가격은 밑에 있잖아요.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죠. 하한.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회복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합니다. 회복하니까 이게 저점을 찍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차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살펴봤고요. 경기 변동이 최근에 거미집 모형이 너무 자주 나와서 제가 지금 거미집 모형은 아예 안 다루는 거예요.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한 번쯤은 쉴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 안 다룬 거예요. 그리고 거미집 모형을 그렇게 최근 5년 동안 4문제나 출제했거든요. 그거는 뭔가 비정상적인 출제예요. 왜냐하면 23회 때 모두 정답이 나왔거든요. 모두 정답이 나왔는 게 기울기와 기울기 절대값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문제가, 이 출제가. 이 출제자들이 경제학을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기울기와 기울기 절대값을 구분을 못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 5기로 낸 거예요. 5기로. 이제 그 다음에는 5기로 요거를 수정해가지고 출제한 거예요. 수정해서. 그렇게 자주 나올 이유가 없는데 지네들이 이렇게 모두 정답이 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출문제 해설에 보면은 해설이 지금 틀린 해설들이 있어요. 기울기와 기울기 절대값을 구분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울기와 기울기 절대값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요거 기울기가 몇인지 아시나요? 여기 y는 x 플러스 1이다. 이 기울기 몇인지 아시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쪽 반대 방향 이쪽으로 되잖아요. 여기서 누가 더 가팔라요? 이게 1번, 이게 2번 하면은 2번이 더 가파르죠. 1번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이 x 앞에 숨어있는 숫자 1이에요. 2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1이 더 크잖아요. 숫자 1이 더 크잖아요. 기울기는 1이 더 크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울기는 1이 더 커요. 근데 기울기 절대값은 얘가 더 커요. 다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울기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수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출제만 되라. 모두 정답 만들겠다 했는데 그렇게 출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 기본서도 막 틀린 게 엄청 수두룩하거든요. 대학 교수들도 틀렸으니까. 대학 교수들 교재도 틀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애석하게도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맞췄기 때문에. 다 맞췄으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지문에 그 정답 지문을 이렇게 나오면은 출제 오류인데 일단 답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답은 맞췄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혜택을 별로 못 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거죠. 모두 정답되면서. 올해도 그렇게 나오면 자 그런 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 치고 바로 2시간 내에 해설을 제가 했어요. 해설을 따라서 요 두 문제는 이상이 있는 문제다 해서 그 두 문제가 다 받아진 거잖아요. 작년에도. 하여간 그렇게 작년에 저 때문에 합격한 사람 진짜 저한테 크게 한턱 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의 신청 안 했는데 제가 이의 신청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는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의 신청한 거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안 올렸어요. 저만 올렸어.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저 때문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다 합격돼 버리니까. 아무렇게 봐도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5번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이거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게 있고요. 정부의 개입 수단이 있죠. 어떻게 개입하느냐. 개입 수단. 두 가지로 축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치적 기능 또는 경제적 기능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으면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 때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죠. 시장 실패 수정. 요거는 반대로 돼 있네. 이게 시장 실패 수정은 요 밑에 거고요. 시장 실패 수정. 위에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시장 실패 수정이 워낙 중요해서 이걸 따로 더 해야 되죠. 다음에 개입 수단은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25번은 이제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맞죠? 여기 시장 실패의 원인에 외공불비가 있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 순서대로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외부 효과는 독립된 문제로 10년 동안 4번이나 출제됐고요. 얘는 2번 출제됐고요. 불완전 시장, 얘네들은 지문으로만 출제됐어요. 지문.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에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 지금 요 1번 지문은 요걸 말하는 거죠.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 합니다. 그러니까 요 독점 과점이죠. 얘네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얘네들은 독점 과점, 얘네들은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려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경쟁 체제보다는 이게 생산량이 좀 과소 생산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독점 과점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나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자원 배분 비효율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뭐를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등기부 때문에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되게끔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게 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정보지 않습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정해 외부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다고요.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외부 효과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했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6번에서는 우리 시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인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다음에 2번에 코주 정리에 의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주변 주택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 증가죠. 맞고요.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묻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죠.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부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래서 그거는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7번은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수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죠. 1번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맞죠? 이거는 개입 수단에 직접 간접 토지 연규제 할 때, 자, 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을 그린 거죠. 여기에다가 수량을 나타내고 여기에다가 가격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고 수량은 좌우로 움직이고. 근데 이쪽에서 정부가 개입해서요, 수량을 직접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개입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개입하든 이쪽으로 개입하든 이거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에는 수량 통제도 있고 뭐도 있고요. 가격 통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 수량 통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수량 통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은행제도 수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공공개발 사업들 있죠. 직접 개입이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행복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수량 통제로서. 근데 가격 통제는 뭐가 있어요? 가격 통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이고요.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부담금, 세금 이런 것들 매기는 거죠. 이런 것들 매기는 거는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자, 요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앞에 25번에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이 아니고 어디 갔죠? 정부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게 어디 갔죠? 26번에 5번 지문. 26번에 5번 지문이죠. 그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26번에 5번이나 27번에 2번이나 내용이 같은 겁니다. 다 정부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바로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고. 정부 실패. 그래서 2번 옳은 말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게 틀렸죠. 이게 이제 간접 개입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되고 맞고요.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옳은 표현이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28번은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지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해. 정답 맞춘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답이 아닌 질문이 왜 옳은지 틀린지 그런 것도 좀 봐야죠. 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허용을 해주잖아요. 얘네들은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얘네들한테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발권은 이 토지 소유권과는 분리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개발권을 사서 위로 올리느냐 아니면은 옆에 땅 사서 더 넓히느냐, 반드시 위로 올려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땅값이 싸다면 굳이 개발권을 사올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옆으로 넓히는 게 더 낫지. 어떤 경우에 위로 올리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야 위로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집가를 올려야 돼. 이쪽 지역의 집가를 올려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약간의 의도적으로 이 집가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개발권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권 못 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 팔면은. 그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2번.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 부여로 보상하고자 한다. 맞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공공의 부담 없이 시장을 통하여, 요거 기억해야 되죠. 시장을 통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앞에 나왔던 코즈 정리 있죠. 코즈 정리는 효율성 측면의 문제죠. 이건 주로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근데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 문제를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이나 보전 지역에 대하여 규제가 약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규제가 강해야 돼요. 이쪽은 이쪽대로 규제가 강해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규제가 강해야 돼요. 이쪽은 개발권 없이 짓는 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쪽은 여기에서 짓는 거를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다 막 불법적으로 짓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 다 규제가 강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도입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좀 쉬겠습니다.